여기 효율적인 운동학습 치료 전략을 보면 조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신체가 정지하느냐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 신체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정지하느냐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걸어가는 거와 그냥 멈춰 있는 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신체의 이동이고, 두 번째는 조작이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는 예를 들자면 걸어가고 있는 신체가 이동하고 있는 중에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카톡을 보내느냐 아니면 그냥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이 파워워킹으로 걷느냐, 이 차이가 조작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옆쪽으로 넘어가면 닫힌 안경과 열린 안경이 있는데, 닫힌 안경의 공통점들은 이제 똑같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방해되는 요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고, 열린 안경은 외부에서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안경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다 움직이는, 이동하고 있는,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열린 안경의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닫힌 안경은 앉아서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디냐 하면 침대, 그냥 침대에서 내가 가만히 앉아서 머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비껴줄 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움직이지 않는 침대 위에서. 근데 만약에 이게 열린 안경이 된다면, 만약에 예시를 들자면 침대에서 똑같이 머리를 비낄 때 균형을 잡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침대에서 균형을 잡는다 라고 하면 이거는 열린 안경이 될 수 있겠죠. 열린 안경, 닫힌 안경 개념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시행 간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과 안 주어지는 것에 대한 차이를 봅시다. 밑에 있는 이걸로 볼게요.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 간의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동안 짐을 다시 정리하는 거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이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의 전제는 첫 번째 층과 마지막 층을 제외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로 봅시다. 에스컬레이터. 우리 에스컬레이터는 그냥 쭉 올라갈 수 있죠. 일정한 속도로.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움직이는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걸어 오르는 것은 시인 간의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시인 간의 변화가 주어지는 상황은 슈퍼마켓 안에서 쇼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할 때 물론 바닥에 평지는 그대로이긴 하지만 이게 식료품 코너가 있는 구조가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중간에 가다 보면 시식 코너가 나와서 뭐 걸어가는 경로로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가장 큰 거는 그거겠죠. 반대편에서 오는 같은 고객들, 카트를 끌고 걸어올 때 내가 가고 싶은 환경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좀 비켜야 될 때도 있고, 혹은 너무 앞에 느리게 간다 하면 좀 빠르게 내가 추월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이게 다 시행 간의 변화가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신체가 이동하고 정지하느냐, 조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첫 번째, 조작이 있고 없고가 두 번째, 그리고 닫힌 안경과 열린 안경 세 번째, 그리고 시행 간의 변화가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네 번째, 이렇게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16가지 예시가 있다는 거, 요거는 제가 시험에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볼까요? 53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그러면 운동 과제에 대한 환경적 조건은 고객 환자 주위에 물체 또는 사람의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멈춰 있는지 아니면 움직이는지, 첫 번째죠. 그리고
바닥면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바닥면이 고정되어 있는지, 이것은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단락 보면 닫힌 안경은 쭈루룩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에 열린 안경은 쭈루룩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보다는 제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우리 그 전에 있던 16개의 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세요. 자, 53페이지 그 아래에 있는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과제의 유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운동과제에는 개별과제와 연속과제 그리고 지속과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선 개별과제부터 볼게요. 개별과제는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속하지가 않죠. 그래서 불연속 과제라고 하며 중요한 포인트는 시작과 끝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예시로 든 것은 넙다리 네갈래근의 수축과 같은 특정 근육군의 개별적인 수축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조금 쉬운 예시를 들자면 이제 키스너 콜비라고 하는 그 전학기에 배웠던 책에서는 이런 정의들이 나와요. 킥, 축구공을 발로 차는 행위. 멈춰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페널티킥을 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우리 반칙하면은 그 네모난 거 안에서 골키퍼랑 축구 선수랑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호루라기 불면 차는 경우 있죠. 그 페널티킥인 상황에서 심판이 휘스를, 호루라기를 휙 불어요. 그러면 킥을 하는 시작이죠. 시작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고요. 달려가서 볼을 뻥 차서 골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차는 순간 공을 차는 우리의 과제는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인식할 수 있다. 페널티킥 같은 축구를 할 때 킥을 하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책에도 개별과제 보라색 글씨 동그라미 1번 개별과제의 공차기가 세 번째 줄에 보면 나오죠.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연속과제입니다. 연속과제. 뉘앙스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연속과제는 개별과제랑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개별과제랑 다른 점은 연속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 자, 봅시다. 각각의 개별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 순서가 함께 결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앞에 개별 운동 과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포크로 먹으려면 먼저 정확한 동작으로 포크를 잡고 음식을 찔러서 입으로 가져가야 하는 각각의 운동 과제가 끝나는 것. 자, 포크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포크가 여기 있는데 얘를 우선은 잘 잡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여요. 시선, 초점이 잘 맞추지 않아지는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거 잡는 것도 잘 안 되면 이 개별 운동 과제인 포크를 잡는 것조차도 지금 수행을 잘 못하는 거죠. 포크를 잡았어요. 첫 번째 포크 잡기가 됐으면 이제 음식에 가서 푹 찔러야겠죠. 두 번째 푹 찌르기 됐으면 얘를 들어 올려야겠죠. 들어 올려서 입에 가져가서 먹으면 과제가 끝. 지금 하는 것의 일련의 과정은 크게는 세 가지 과정으로 이제 이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모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인체를 움직이는 기전으로 따지고 보면 여기서 세 번째 과제 찍고 포크로 음식물을 찍고 가져오는 동안에도 우리는 찍은 상태에서 바이셉스의 플렉션이 일어나야 되고 바이셉스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서 엘보 플렉션이 나오면서 포암의 슈피네이션이 나오고 숄더 플렉션이 나오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눌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연속 과제는 개별적인 개별 운동 과제가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속 과제입니다. 지속 과제. 이 연속 과제와 지속 과제가 느낌, 뉘앙스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두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활동이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과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처음과 끝이 없이 반복하며, 예를 들면 보행,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자, 걸어 올라갈 때, 계단을 올라갈 때, 보행이나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시작과 끝이 있죠. 뭐 태어나서 내가 자전거를 탔으면은 죽을 때까지 타야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팔당을 어느 다리 하나를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라고 하면 다리의 시작점에서 끝지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보는 자전거 타기 관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페달을 한번 이렇게 한 사이클, 이 다리를 기준으로 한 사이클 돌리는 게 한 주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주기가 계속 끊임없이 연결이 되잖아요. 게이트, 걸음걸이도 마찬가지로 힐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뒤꿈치가 닿은 상태에서 넘어가서 힐오프, 토오프가 나타난 뒤에 다시 힐스트라이크, 다시 힐스트라이크,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활동이 처음과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지속과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별과제, 연속과제, 지속과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장을 보면 운동학습과 조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운동학습의 단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운동과제의 유형은 이제 유형이죠. 운동과제가 어떤 형태로 다르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운동학습의 단계예요. 단계. 그래서 운동학습의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인지 단계, 연합 단계, 자동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이행된다고 합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인지가 있고요. 연합, 자동화. 인지 단계, 연합 단계, 자동화 단계로 가면서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변수는 점점 낮아진다 라고 하는 그래프예요. 사실 이 그래프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되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뭐 쓰고 있나요? 저는 아이폰을 씁니다. 아이폰을 쓴 지는 지금 3년이 되어 가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오로지 삼성폰만 썼습니다. 삼성 LG나 다른 폰을 써본 경험은 거의 없고요. 삼성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폰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 예전에 쓰던 핸드폰이 있네요. 자, 핸드폰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여기 있는 요 버튼이 삼성폰은 메뉴를 나오게 하는 버튼이었던 것 같아요. 메뉴를 나오게 하는 버튼이었는데, 제가 이 삼성폰을 쓰다가 아이폰으로 가고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이 가운데 버튼이에요. 이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 삼성 핸드폰과 아이폰 핸드폰의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핸드폰의 반응이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들었던 건 요거 취소 버튼. 이 취소 버튼이 삼성폰에는 여기에 항상 달려 있었는데 아이폰을 사니까 여기 있는 빈 공간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래서 이거 취소 버튼이 어딨지? 라고 해서 처음에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당황하고 한동안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계속 누르면서 아이폰은 이게 취소 버튼이 없지? 만지고 나서 인지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자, 이걸로 예시를 들면 처음에 제가 아이폰을 샀어요. 아이폰을 샀을 때는 인지 단계가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제가 원래 의도한 삼성폰의 기능을 기대하고 눌렀지만 아이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죠. 핸드폰에서. 그러면 맞다. 이게
아이폰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하고 인식을 하는 게 인지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는 뭐 카톡이나 이런 것도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켜려면 오로지 핸드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옆에서 누가 말을 걸어도 잠깐만 이러면서 이제 조작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을 한 3개월 이상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 연업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지 단계보다는 어느 정도 연업 단계에서는 조금 뭔가를 이제 하면서 조금 할 수 있긴 하는데, 또 너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다시 또 똑같은 실수가 가끔 나오기도 하죠. 가끔. 근데 그러면서 계속 예를 들어서 강의를 제가 하면서 잠깐 출석 체크를 위해서 어플을 켜서 전자추결을 한다 라고 할 때는 이제 이 정도는 숙련이 돼서 수월하게 될 수 있지만, 뭐 다른 뭐 공부를 하면서 핸드폰을 조작한다 이런 건 좀 서투를 수 있겠죠. 그게 연업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동화 단계가 되면 그냥 요거를 핸드폰을 든 상태에서 암호도 맘대로 풀고, 그리고 지문인식도 맘대로 쓰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자동화 단계. 이때는 뭐 핸드폰 가진 상태에서 얘기도 가능하죠. 그거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텍스트를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기능들이 변하게 됩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이해가 좀 수월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54페이지 표이고요. 자, 인지 단계. 인지 단계는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to do, 움직임을 인지한다. 동작의 느낌을 알기 위해서 집중함. 그리고 잘못된 수행과 정확한 수행을 구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자, 특별히 중요한 포인트는 시행착오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거. 처음 배우니까 시행착오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로 보자면 치료실의 환경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원서를 번역하면서 조금 어색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치료실에서의 중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뇌손상 환자 재활 초기에 적용하는 운동학습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치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치료에 대한 전략은 운동 및 기능 과제에 대해 목적을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시연해 주어 따라할 수 있게 한다. 시연이라는 거는 프레젠테이션,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예시를 드는 게 테니스를 배우는 거를 예시를 자주 드는데, 여기 지금 공간이 좁아서 제가 자세는 제대로 할 수 없지만 탁구로 할게요. 테이블 테니스니까. 탁구를 칠 때 여러분들이 스윙을 처음 배우죠. 탁구채를 잡고 뒤로 백스윙을 하고 치고 빼고 치고, 이거를 처음에는 공을 치지 않고 뒤로 뺐다가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뒤로 빼세요. 하나.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가르치는 레슨하는 선생님들이 라켓이 너무 엎어졌잖아요. 조금 위로 올리고요. 이런 것들 어깨 좀 내리고 어깨 힘 좀 빼고 뭐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주죠. 그게 인지 단계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라켓을 너무 눕게 하지 말고 좀 세우고 어깨를 내려 라고 하는데 요거를 잘 못 알아듣는 수강생이 있으면 코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하고 예시를 들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움직임의 시연을 해주어 따라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방금 탁구에 대해서 얘기한 대로 움직임의 가이드 및 보조를 해주고요. 움직임의 거리, 속도를 알려준다. 백스윙을 할 때 너무 느리게 하면 공이 지나간 뒤에 칠 수가 없게 되니까 백스윙은 좀 빠르게 하고요. 공을 칠 때는 뭐 어떤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밀어치듯이, 뭐 이쪽으로 끊어치듯이, 깎듯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환자가 주의 집중을 잘할 수 있는 닫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있죠. 뭐 자기가 잘 못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럴 때 조용히 좀 해봐.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뭐 과제라고 하면 그 과제가 인지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예시는 물 마시기 훈련에서 움직임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예시로 들었어요. 자, 물을 마실 때 컵을 잡는 동안 실수가 많고, 그리고 치료사가 제공하는 시연이나 구두짓을 활용하여 컵을 잡으려 함. 이걸 잡는데 자꾸 잘 못 잡아요. 막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인지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연합 단계로 넘어갈게요. 이제 연합 단계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how가 나옵니다. how to do. 자, 환자의 오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오류 발생 시 수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요. 운동을 잘하려고 집중하고 일관되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위해 집중을 한다. 또 탁구를 예를 들게요. 처음에 우리가 처음 자세를 배울 때 인지 단계에서는 백스윙을 하고, 자, 하나 멈춰 있고, 둘 치세요. 다시 하나, 둘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빠르게 하게 되겠죠. 빠르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공이 왔을 때 이 궤적에 맞게 치는 거. 이제 이때가 연합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공을 10개 쳤을 때 10개 중에서 한 7개는 원하는 곳으로 가고 한 3개 정도는 잘 나오지 않게 되죠. 여기 나오는 대로 오류가 점점 줄어들고요. 오류가 점점 줄어들기도 하는데, 이제 일관되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나오게 하는 게 연합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라켓 스윙을 했을 때 10개 공 중에 10개 공이 다 내가 원하는 궤적에 떨어지는 게 그게 트레이닝이잖아요. 그래서 그 탁구를 칠 때 어느 정도 익숙해진, 약간 그 초중급반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과제 그리고 반복 횟수 증가, 과제의 복합성을 증가시킨 훈련 실시하도록 합니다. 복합성을 증가시킨다는 말은 공이 처음에 칠 때는 그냥 이쪽에다가 그 사람의 그 스윙하는 궤적에 가장 맞는 이쪽에다가만 공을 코치님이 주셨는데, 좀 하다 보면은 이 정면으로 오게 해서 조금 뒤로 가서 칠 수 있게도 하고 좀 더 멀리 칠 수 있게도 하고, 이렇게 복잡성을 좀 증가시키게 되죠. 자, 운동선수를 변화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학습자에게 되먹임, 피드백을 천천히 주고 스스로 자신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게 좀 중요해요. 내재적 되먹임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감각 같은 것들을 계속 일깨워내게 해서 좀 수정할 수 있게.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라켓으로 공을 치는데 너무 팅팅 소리 나게 이렇게 끊어치듯이 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코치님이, 아니 공을 칠 때 툭 치지 말고 이거를 쭉 밀어친다는 생각으로 쭉 밀어, 뭐 요런 거. 아니면 공이 이렇게 회전이 갈 수 있게 위로 깎듯이, 뭐 요런 것들이 되먹임, 피드백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치료적인 아까 전에 물을 마실 때로 예시를 들면, 컵을 잡은 동작은 효율적으로 변화하고 처음 과제를 배울 때처럼 오류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자동화 단계, 마지막 자동화 단계는 do it, 시작하다 라고 하네요. 운동학습의 가장 마지막 단계, 재활의 끝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 중요해요. 이 무의식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을 보니까 또 다른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우리 걸음걸이에요. 걸음걸이, 게이트.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다 응애 하고 태어나고 이렇게 걸어 나오지 않죠. 엄마 배에서. 처음엔 다 누워 있다가 100일이 지나고
걸음마를 100일이 지나고 우리 뭐 소화물리 치료에서 배우다시피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뒤집기를 점점점 시작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된 전후로 해서 걸음걸이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때 처음에는 어린애도 엄청 많이 넘어지죠. 그게 인지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넘어집니다. 한 다리를 두 다리를 짚고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그게 되면 두 다리로 서 있는 상태에서 걸어가려면 한 다리를 떼야 되죠. 그때 이쪽에 있는 힙 조인트나 니 조인트에 있는 근육들이 코디네이션이 잘 맞게 되어서 균형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한 다리로 서 있는 전략에서 이 다리가 불안정하게 되면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계속 넘어지면서 이쪽 근육에 좀 더 힘을 주라고,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좀 더 이동을 하라고 라고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이 피드백을, 내재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게이트가 정상적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걸어가 다닐 때 왼쪽 다리 떼고 오른쪽 다리 떼고 왼쪽 다리 떼고 뒤꿈치부터 대고 발끝으로 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걷는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걸음걸이를 무의식적으로 하는 자동화 단계에 다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걸음을 걸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와 야, 오늘 학식 먹을래? 뭐 짜장면 먹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전화를 받으면서 걸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집중을 하지 않아도 과제 수행이 가능하다.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과 비슷하고요. 이중과제가 가능하다. 방금 말한 듯이 걸어갈 때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할 수 있는 거, 이중과제를 하는 거죠. 자, 점진적으로 더 어려운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제 걸음마 떼고 나면 이제 뛰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깽깽이 같은 거, 깽깽이로 이렇게 술래잡기 할 때 한 명은 깽깽이로 이제 사람을 쳐야지 술래가 끝나는 거, 이런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했던 거 기억나요. 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 탁구를 처음 치면 처음에 이 스윙하는 것도 한 10개 하면 어깨도 뻑적지근하고 땀이 비 오듯이 오는데, 잘 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약간 몸을 낮추고 있다가 공이 오면 짧고 간결하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라켓 스윙을 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갈 때도 그냥 걸어가는 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도 나오죠. 연습이 반복되면 마지막에 치료사와 이야기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컵을 잘 잡고 물을 마실 수 있음. 저도 이제 물 마시는 거는 자동화 단계예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뚜껑을 따고 마시자마자 바로 얘기를 하고 다시 뚜껑도 이렇게 닫죠. 그리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놓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텍스트로 한번 다시 볼게요. 인지 단계, 연합 단계, 자동화 단계라는 세 가지 운동학습의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왜 과제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단계. 연합 단계는 과제 수행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단계다라는 거. 자동화 단계는 정교해진 활동을 자기 몸에 맞게 조정을 한다. 운동학습의 마지막 단계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장은 끝났어요. 1장은 끝났고요. 1장에서는 지금 운동치료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원래 1장은 다 그 개론과 같은 의미죠. 이제 2장부터 나갈 건데 관절 가동 범위 운동부터 들어갈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올린 걸 봐서 알겠지만 잠깐 목차를 볼까요? 목차, 차례. 앞쪽으로 넘어와서 차례를 보면 여기 있는 차례, 이거를 보시면 이제 챕터 1을 지금 같이 했고요.
챕터 2부터는 이제 실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운동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치료를 배우는 거죠. 물리치료사로서. 관절 가동 범위 운동부터 나오는데, 관절 가동 범위 운동, 관절 가동술, 뻗침 운동, 저항 운동, 균형 평가 및 훈련, 그리고 유산소 운동, 수중 운동, 이런 순서대로 1학기는 진행을 할 거예요. 중간고사는 지금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챕터 3 관절 가동술 중간 혹은 관절 가동술까지 아니면 뻗침 운동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챕터, 4챕터 언저리가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나 이런 운동 방법들을 쭉 배운 다음에 2학기 때는 여기 12챕터로 가면 어깨관절 팔이음뼈가 나오죠. 13챕터는 팔곡관절과 아래팔 복합체, 그 다음은 손목, 그 다음 엉덩이, 무릎, 이런 순으로 쭉 이어지는데, 앞에서 배우는 챕터들은 어떤 운동을 적용을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가동범위 운동을 하거나 신장을 시키거나 근육 강화를 시키거나 밸런스를 잡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가지수의 운동을 배우는 거고요. 1학기에는 2학기가 되면 12챕터부터 그러면 1학기 때 배운 운동들을 이 관절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어깨에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고관절, 엉덩관절은 어떻게 적용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학기가 좀 힘들어요. 1학기가 처음 운동치료를 접했기 때문에 좀 힘들고, 여러분들 선배들을 보면 2학기 때는 1학기 때 그냥 뭣도 모르고 운동치료 과목을 듣다가 2학기 때 뭔가 운동치료가 좀 재밌다고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1학기 때 사이버 강의여서 또 딴짓도 많이 할 수도 있는 환경이지만 기왕 공부하는 거 한 번에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죠. 자, 챕터 2 관절 가동 범위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60페이지 개요부터 볼게요. 자,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우리가 보통 ROM 운동이라고 하는데 관절 가동 범위가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하는 ROM 약자로 우리가 자주 쓰죠. 이거는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각각의 관절이 가지는 고유한 움직임의 범위에서 스스로 또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움직임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관절 각도계 고니아메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여 측정을 하고요. 자, 관절의 모양이나 관절의 H도 관절 주머니, 인대, 관절을 둘러싼 교원질의 유연성. 교원질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콜라겐이죠. 콜라겐. 피부 좋아진다는 콜라겐이 교원질이고요. 관절에 적용하거나 관절이 지나가는 근육의 유연성, 지방 조직, 피부, 환자의 나이 등에 영향을 받는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밑에네요. 60페이지 표를 보면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대나 관절 주머니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결합 조직이 인대와 관절 주머니에 해당이 되죠.
약간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일정 시간 고정이 되어 있으면 탄력성이 떨어지고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젊어서 크진 않겠지만 한 나이가 30대쯤 되면 거북목으로 인해서 이 뒤쪽에 있는 근막뿐만 아니라 인대들도 완전 짧아져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속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조직들, 특히 인대들이 너무 많이 짧아져 있어서 뭐 근막도 포함이 되지만 근육과 근막도 포함되지만 뒤쪽에 있는 조직들이 너무 짧아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뼈의 모양 볼게요. 뼈의 모양에 따라서 운동 범위의 끝 범위에서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의 분포. 이거는 배가 나오면 앞으로 굽히는 게 좀 잘 안 되죠. 좀 쉽게 얘기하면 양말 신기가 힘들어집니다. 배가 나오면 앞으로 굽혀서 내 발끝에 양말을 넣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 발끝에 손이 닿지를 않게 되는 게 복부에 있는 지방이 여기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 쐐기 역할을 하게 돼서 방해를 하는 거죠. 상체와 다리가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쐐기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이 딱 껴있는 걸 쐐기라고 하잖아요. 안 오므려지는 것처럼 이게 둘이 가까워지는 걸 막고 있죠. 이 쐐기가 없어져야지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건데 복부 지방이 차게 되면 가까워질 수가 없다. 이런 지방들이 너무 과다하게 많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특히 화상,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병원에서는 그냥 스카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수술이나 화상으로 인해서 흉터가 탄력성을 피부의 탄력성을 잃게 만들면 관절 가동 범위 운동,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진 않은 것 같은데 또 얼마나 발전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물리치료 분야를 나누다 보면 그 피부 물리치료, 미국에서 피부 물리치료가 굉장히 이제 전문화돼 있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화상센터나 그런 곳에 가면 피부 물리치료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긴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심폐 쪽이랑 피부 쪽은 좀 우리나라가 아직은 많이 발달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수술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을 해서 여기에 자국이 있으면 복부 쪽이나 코어에 있는 기능들이 코어 근육, 우리 뭐 복행근, 배가로근과 뭐 횡격막과 밑에 있는 이제 골반 바닥근도 다 포함이 되지만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기능이 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 복부 쪽에 수술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한 꿰맨 흔적이 있는 경우에 수술한 흔적이 있는 경우에 흉터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안쪽에 다 조직들이 엉켜 붙어 있는 상태에서 꿰맸기 때문에 이 피부가 좀 여러분들 임상에 나왔을 때 가끔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한이 될 수 있는 요인은 통증. 우리가 보통 보는 분들 중에서 이 요인들 중에 우리가 마주하는 환자분들은 얘 때문에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겠죠. 자, 통증이 발생하면 손상받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근육을 수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근육이 수축되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러한 근육 수축은 정상적인 운동 패턴을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움직임을 제한하게 되죠. 자, 강의 때마다 이 통증에 대한 것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서브젝트 문진을 하고 나서
이제 오브젝트, 솜노트에서 서브젝트 다음 그 다음 오브젝트를 들어가야 되죠. 문진을 하고 나서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어깨 아프다고 하셨죠? 어깨 옆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어깨가 으쓱거리게 되는 거, 요게 나타나는 이유가 이 통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들 살면서 이런 경험 있죠? 갑자기 내 어깨가 아프면 이렇게 모든 근육을 다 수축을 하면서 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기전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통증이 생겨서 울릴 때마다 어깨를 이렇게 으쓱으쓱 거리게 되면 나중에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났을 때는 이렇게 하는 근육의 보호하는, 내 몸을 보호하는 기전으로 인해서 어깨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속 상부 승모근을 수축하면서 거북목이 되게 자세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자, 6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1페이지를 보면 관절가동 범위, 운동 분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근육 수축이 없는 경우입니다. 근육 수축이 없는 관절가동 범위 운동은 근육의 수축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가동 범위 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움직임이 나오는 건 내 근육, 내 내부에 있는 힘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힘을 빌려서 관절가동 범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를 보면 움직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자의 능동적인 근육 수축 없이 외부 힘만으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주로 우리는 이거를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라고, 물결인데 물결이 잘 안 되네요.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운동 범위 유지, 순환 보조, 통증 조절, 운동 전 준비, 치유 촉진, 검사 등이 있는데, 정상 운동 범위 유지라는 것은 아까 그 인대나 관절 주머니 같은 이제 결합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두면 굳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신축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뭐 수술을 냈거나 아니면 가장 많이 그 우리가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여기 앞에 보면 P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 나가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1년 남짓 남은 실습을 하게 되면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PROM. PROM 검사해주세요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하라는 뜻이에요. PROM 검사해주세요 라고 하면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 아니라 검사라고 했으니까 검사를 하는 겁니다. 환자는 팔에 힘을 빼고 어깨 관절을 검사한다고 하면 누가 내 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힘 뺀 상태에서 환자는 이렇게 드는 검사를 하는 걸 PROM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PROM을 자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중환자실에 계시는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환자들에게도 좀 자주 적용을 합니다. 그분들이 의식 없이 몇 년 동안 누워있을 때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PROM으로 해주지 않으면 관절들이 다 굳어지게 되겠죠. 나중에 깨어나게 됐을 때 몸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PROM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른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 수축이 없는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즉 PROM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적응증은 수술을 한 다음에 수술 후 2일에서 6일 이내에 급성 염증 조직이 있는 부위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주셔야 되고요. 방금 교수님이 얘기했죠. 혼수 상태나 신경마비가 있어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도 적용을 하고요. 자, 금기증에 대해 볼게요. 자, 회복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통증을 유발하는 건 무조건 거의 금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운동치료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뭔가가 있다. 거의 모두 다 그냥 금지예요. 통증을 유발하는 거 금기증입니다. 자, 한계점. 수동관절 범위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 위축 예방이나 요것보다도 더한 근력과 지구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을까요? 여기 나와서 바로 말할게요. 어렵죠. 증가시키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다면 수동관절 가동 범위 운동으로 근력, 지구력을 증가시키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헬스장은 다 망합니다. 그냥 돈 좀 있으면 누워있는 상태에서 물리치료사나 누구 보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팔 이렇게 올리게 하면 삼각근 키워지고요. 네, 뭐 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면 가슴 근육 키워지고 이렇게 될 텐데 어느 누가 액티브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동관절 가동 범위 운동은 근력과 지구력을 증가시키기가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리고 환자의 근육 수축 능력에 맞는 능동 또는 능동 보조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나 저항 운동을 해야 한다. 어떤 목적으로 근육 위축 예방이나 근력이나 지구력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운동을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근육 수축이 없는 관절 가동 범위 운동 계속해서 PROM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적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너무 많은데 포인트만 잡아서 한번 봅시다. 자, 움직일 때는 보호 반응으로 인한 반사적인 근수축이 유발되지 않도록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자, 환자가 있어요. 환자한테 물리치료사가 PROM 검사를 하는데 어깨 아파서 왔어요. 어깨 아파서 왔는데 자, 검사할게요. 이렇게 올리면 환자는 이거 팔에 잡는 순간부터도 우선 긴장을 해요. 이 사람이 내 팔을 꺾을까 아니면 이거를 뭐 돌리려고 하나 막 이렇게 힘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잡고 움직이려고 PROM을 실시할 때 너무 뻣뻣하다고 느낌이 들면 이 사람이 힘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나도 모르게 근육을 수축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물리치료사 힘들게 해야지 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릴렉스 될 수 있게, 뭐 농담을 한마디 던져서라도 조금 릴렉스 될 수 있게 하거나 어깨 힘 좀 푸세요 하고 약간 이렇게 흔들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 상태에서 천천히 이제 검사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자, 힘 빼세요.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하고 쑥 올리면 아파서 오히려 더 근육이 경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움직이기 전 목표를 고려하여 패턴을 결정하고 움직인다. 이렇게 패턴을 결정하려면 회복적인 것을 필수적으로 알아야겠죠. 관절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이 부분 움직이면은 이쪽 관절면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이겠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근육 수축이 있는 수축을 동반한 관절 가동 범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63페이지고요. 자, 근육 수축을 동반한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은 환자의 근육 수축에 의해 부분적 또는 완전한 범위를 시행하는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능동 운동은 이 보조적인 힘의 유무에 따라 나뉘는데 능동 운동은 외부의 도움이나 저항 없이 능동적인 환자의 힘으로 운동을 하는 거. 자, 저 보세요.
그냥 숄더 플렉션. 요거는 능동 운동이고요. 능동 보조 운동은 환자가 능동적으로 운동을 하지만 완전한 관절 가동 범위의 운동을 하기에는 근력이나 운동 조절이 부족하여 치료사나 기계와 같은 외부 도움을 받는 운동이다.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이 펜을 가지고 얘를 잡고 이 펜을 잡은 상태에서 이 힘으로 같이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지금 이쪽 어깨는 능동 보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능동 보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실습에 가게 되면 아까 PROM 얘기한 것처럼 이걸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사실 AROM은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ROM 자체에 액티브 ROM이라는 전제가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AROM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요 AROM이라고 간혹 부른다는 거, PROM을 얘기할 때는 명확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PROM, AROM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ROM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것보다 명백하게 얘기를 할 때는 요거를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요. ROM 운동, 액티브 어시스티브 엑서사이즈, 요거를 AAROM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목적을 볼게요. 목적은 자, 근육 수축력 유지 및 증가, 관절 운동성 증가, 감각 대먹임, 피드백이죠. 피드백 제공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적응증과 금기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금기증 한계점까지. 우선 적응증은 능동적으로 근육 수축을 할 수 있는 환자,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금기증 볼게요. 자, 능동 및 능동 보조 운동이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금기증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한계점. 자, 강한 근육의 근력을 강화할 수 없으며 강한 근육의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항 운동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헬스장에 가서 무게를 드는 이유가 저항, 무게를 로딩을 가하게 해줘야지 근육이 실제적으로 근지구력이 높아지든 근력이 높아지든 근육 벌크업이라고 하죠. 근육의 부피가 늘어나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액티브 ROM 운동으로는 지금 이렇게 팔을 많이 돌린다고 해서 제 근육이 엄청나게 어깨 근육이 강화되는 건 아니죠. 다들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능동운동에 관여한 패턴 이외에 다른 기술이나 협조성을 발달시킬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적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세는 환자는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최대 근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대안근의 긴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고정 방법. 정확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자의 체중이나 장비를 사용하여 근육의 있는 곳에 뼈를 고정한다. 근육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근육이 시작하는 오리진과 인설전이라고 하죠. 오리진, 인설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헬스기구를 보면 다 고정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죠. 특히 우리 몸에 가까운 곳에 고정을 하는 장비들이 헬스기구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조 방법. 움직임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보조를 하며 보조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환자가 최대 근육 수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근육의 역학적 생리적 효율이 떨어지는 시작 범위와 끝 범위에서 보조량을 좀 더 제공한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힘들어하면 조금 더 보조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령을 잡고 이렇게 긴 바벨이라고 하죠.
바벨을 잡고 이렇게 우리 바이셉스 상완 이두근, 윗팔 두갈래근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내려갈 때 훅 떨어지게 되면 이때 좀 보조를 해줘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AROM 혹은 AAROM에 대한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반복은 근육 피로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반복한다. 근육 피로. 우린 치료 개념이기 때문에 근피로가 너무 나게 되면 좀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운동 패턴 교육. 환자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운동 속도. 근육의 형태에 맞는 운동 속도를 적용하고 힘이 증가하면 속도를 점차 감소시킨다. 속도에 따라서도 이제 우리 강의 후반부에 1학기 후반부에 얘기를 할 텐데 속도에 따라서 이제 근육에 대한 작용이 좀 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관절가동 범위 운동을 시키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페이지 64페이지까지 진도는 다 나갔습니다.